뷰 뉴 진수. 최근 자산 시장에서 동반 급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고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200포인트 넘게 출렁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통상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던 금마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의 공식이 깨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출렁이는 자산 시장. 원인과 대처법은 무엇인지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주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곧 설이니까 우리가 2월에 만나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런 약간 썰렁한 인사를 주고받고, 자, 앞서 소개드렸듯이 최근 자산시장 변동성 매우 커졌잖아요. 예. 본부장님께서 진단하시는 지금 자산시장 어떤 상태입니까? 자산시장이 뭐 이렇게 어느 한쪽에 올라가는 게 한번 1, 2주 정도 올라가고 네. 다른 쪽에 1, 2주 정도 빠지고 이렇다면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는데 지금 네. 보면 뭐 하루 어느 특정 주식이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주식은 빠지고 그런 건 되게 이례적이죠. 예, 또 뭐 금이 또 훅 빠졌다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뭐 훅 빠졌다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네. 며칠 상관으로. 이건 뭐냐 하면 유동성이 몰려다니는 거죠. 아, 유동성이 예, 몰려다닌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4%대 정도 나왔거든요. 세계 전체로.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보면 3%대 초반입니다. 그게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좋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성장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네. 글로벌 유동성은 많이 풀린 걸로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IMF의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유동성을 우리 GDP 실물 경제에 대한 비율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돈이 우리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 이전에는 한 100%대 초반. 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아무래도 정부들이 돈을 많이 푸니까 한 140%까지 올랐다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 좀 다운이 됐는데 2024년에 이미 또 140%까지 올라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2025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아마 사상 최고실 겁니다. 즉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네. 실물 경제에 투자할 부분 없고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산시장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쏠림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돈은 뭐 사상 최대로 아마 이게 그 통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풀려 있는 것 같은데 갈 곳을 잘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식 떨어지면 금이 오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인데 네. 금, 은, 코인, 주식 일제히 이제 폭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의 공식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금을 이제 우리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우리 어르신들이 그죠? 금은 절대 가치가 불변하다. 그죠. 금을 사라. 믿어도 된다. 예. 예. 제 큰애가 2001년인가 돌잔치를 했는데 네. 그때는 한도 원에 이제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죠? 지금 한 8, 90만 원 합니다. 100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사실 금은 안전자산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사실 금의 어떤 실물 거래 시장만 있었고 예. 지금은 금을 투자할 때 우리가 실물 자산을 투자하진 않죠. 예, 금 펀드를 한다든가 금 선물을 한다든가 즉 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파생 상품화돼 있거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다가 떨어질 네. 때 막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즉 이러면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거죠. 없는 거죠. 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자 수익은 진짜 거의 조그만한데 네.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안전자산인데 그렇죠. 예. 지금 금과 은은 절대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네. 안전자산의 거의 반대 경향을 보일 정도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비트코인 역시요. 그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나요? 8만 달러 무너졌습니다. 자, 국내 언론은 이를 뭐라고 그랬냐면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이 추락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자,
본부장님은 이번 그 대폭 하락한 거 비트코인 단순한 어떤 조정의 성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그 비트코인 신화의 어떤 붕괴로 보십니까? 일단 가상화폐, 가상자산 또는 할 때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사실은 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자산인데 비트코인만은 금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냐면 네. 금 공급은 상당히 좀 제한돼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불렀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갇혀 있습니다. 예, 공급이 예, 거의.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많은 거래소에서 또 거래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일정 부분 화폐로도 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 네네. 다만 이제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은 뭐냐 하면은 많이 올랐다가 그죠? 네. 좀 많이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 그랬었어요.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절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떨어진 건 옛날에 떨어진 거보다 폭이 좀 적습니다. 옛날에 더 심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돈은 별로 없지만 돈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많이 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 주원 실장님 금하고 비트코인 중에 하나 고르면 금입니다. 그러면 금이다. 네. 예. 왜냐하면 금은 더 비트코인처럼 이제는 금을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예. 거의. 예. 금은 솔직히 아무리 뭐 이렇게 변동성 생겼다 그래도 여전히 제1의 안전 자산이다. 예. 다만 이제 올해 1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 5년, 장기 10년 보유? 수익률. 예. 그렇다면 금입니다. 자. 예, 제가 보기엔. 2등은 2등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다. 예. 그러면 주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지나치게 금과 그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것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또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러면 살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사라는 얘기하고는 또 다른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아래쪽에 이런 문구가 있죠. 예,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었대요. 예, 그 말을 이제 첨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니지만 네.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변동성이 최근에 보이기는 했으나 안전자산으로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자, 근데 금, 은, 비트코인 일제히 가격 빠진 데 대한 원인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유동성 말씀도 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유동성이 갈 곳을 찾다가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요인이 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워시 쇼크 케빈 워시죠. 차기 미 연준 의장 네. 지명자가 이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워시의 매파적 성향이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와,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물론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연준 의장 혼자서 뭐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성향 때문에 이게 국제 외환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강달러 이퀄 이제 고금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매파적이라는 성향은 이제 금리를 뭐 물론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앞으로 별로 안 내리겠다는 의미라. 그러면 이제 금리가 미국이 높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렇죠. 이런 논리긴 한데 이 케빈 워시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유력했던 후보는 케빈 해시시라고. 네. 예, 이 사람은 정말 비둘기파입니다. 금리를 막 내리고 싶어하는. 예,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유력했을 때 거의 뭐 90% 100%의 여론 서베이가 나왔을 때도 네. 미국은 금리가 올해 많아야 2번, 적으면 1번, 요 정도 IB들이 예측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 워시가 되고 나서도 그 예측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좀 매파적인 그런, 그러니까 35세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때는 연준 의장이 아마 버냉키였나 그랬는데 네네. 그때 버냉키가 막 뭐 제로금리까지 가고 돈을 막 풀자 했을 때 반대하고 자기 그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사임까지 해버렸어요. 젊은 시절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각인이 예. 됐군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예. 근데 최근에는 만약에 네. 트럼프가 정말 이 사람이 매파적 인물이라면 의장으로 안 찾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고 정치인이에요. 자기를 만약에 트럼프가 해줬다 그러면은 금리를 빨리 내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그 의장 임기가 4년이면 사실 다음번 의장 때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연준 의장은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4년 플러스 4년 정도는 하거든요. 한 8년 정도 해요 예.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기 의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트럼프 말을 따라주는 신용을 하되 네. 뭐 미란이라는 이제 이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올해 뭐 1% 포인트를 낸다. 네네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내리고 상당히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내린다 이런 의미로 그게 더 가까운 의미네요. 그렇죠.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파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도 잘 안 내리는 것만 해도 뭐 그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제 금융 시장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네. 좀 뭐 어떤 주가가 빠진다든가 뭐 금값이 폭락할 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명분을 찾거든요. 하필 이 사람이 됐을 때가 그거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빈 해시시였거나 케빈 워시였거나 이름은 똑같은데 그 시장에서 보는 그 금리 경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뒤쪽에서 우리 좀 얘기를 나눌 때 AI 버블 쪽 네. 그쪽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요. 네. AI 버블 쪽 그쪽 요인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 AI 거품론이 항상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같은 AI 산업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 이제 구분하는 시각도 있고요. 이런 AI 산업 동향이 최근 증시의 어떤 변동성으로 여전히 작용한다고 보세요. 이게 증시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네. 이제 요 말씀드리기 전에 뭐냐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네네. 기관 투자가들은 이게 100% 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10% 정도 하고 90%는 그냥 뭐 대출을 받아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이게 마진콜이라는 게 걸려요. 네. 돈을 더 내든가 아니면 다 팔아야 되든가. 네. 그럼 주식시장에서 그러면은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게 이제 금시장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AI 거품론이 등장하면서 네. 이제 왜 주식시장이 사실 S&P 500부터 이제 밀려 내려갔던 거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이제 AI 산업이라는 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뭐 어떤 걸 생각하시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우리 하이닉스, HBM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품을 쓰는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로 챗GPT, 제미나이 네. 이런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 산업은 탄탄해요. 네, 네, 예. 탄탄하죠. 근데 이 그 AI 서비스 쪽은 보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진짜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AI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제품을 사다가 서비스 기업을 만들었는데 투자는 엄청나게 한 거죠. 와, 뭐 올해도 얼마죠? 뭐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올해도. 예. 뭐 엔비디아가 뭐 최근 다른 오픈 AI 예, 예. 기업에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합해서 뭐 6천억 달러래나 막 엄청난 근데 금액이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예. 어떤 산업이든지 투자했을 때 그걸 성공하는 기업은 진짜 손꼽을 정도고 그래요. 또 그 성공하는 기업들도 그게 수익이라는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AI 서비스 산업 쪽이 네. 내려앉을 거고 네. 내려앉으면 이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HBM, 하이닉스 쪽에 AI 제조업 쪽도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 제조업 쪽이 괜찮은데 서비스업은 갸우뚱. 이게 이제 최근에 AI 산업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비스업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이시고 퀘스천. 자, 우리 증시 한번 볼게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매도와 매수 사이드가 같은 날 발동될 만큼만 널뛰기 심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그 분위기는 되게 높잖아요. 뭐
뭐 6천 갈 거다, 뭐 어디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뭐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의 변동성의 이 본질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 예. 글로벌 유동성 얘기를 네, 말씀. 네.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많아요. 네, 많기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나는 그럴 돈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S&P 500의 방향성에 따라 많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죠? 예, 그 역시 영향을 좀 가장 받고 영향을 있고. 끼치는 건 뉴욕 증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요인으로 보면은 네. 이제 현 정부 들어왔을 때 3,000포인트 정도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오늘 종가가 5,298인가 한 네네. 5,3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네. 2,000포인트 올랐다고 치면 2,000포인트 중에 1,000포인트는 현 정부의 증시 부양책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탄탄하고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이제 1,000포인트 정도는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네. 우리 지금 주가 상승을 주도했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나 실적 개선 가능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 빠른 시간에 2,000포인트 이상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되게 불안하죠. 그렇죠. 이게 계속 올라갈 건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조그만 뉴스에도 쉽게 반응을 한 겁니다. 막 던지고 네.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히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심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지난주나 이렇게 경향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 막 파는데 예. 개인은 조금 더 좋을 거야. 네. 쌀 때 사자 이러고 저가 매수 경향 보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까 금하고 비트코인 같은 질문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돼요? 자, 삼성전자가 한 6, 7개월 전에 5만 원이었는데 네. 그때 안 사시고 지금 2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이걸 저가 매수라고 하면 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근데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나만 낙오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모라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벼락거지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최근에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요. 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개인들은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딱 보면은 어땠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예, 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0포인트 올랐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들은 던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빠졌을 때 사고 오늘 같이 올랐을 때 파니까. 단기 근데 차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하신 하루 이틀의 단기 변동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구장창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1000만 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만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네. 어떤 이유로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진다면은 그 빠지는 가격에다가 걸어 놓고요. 걸리면 그 다음날 팔면 되고. 단기 차익을 그렇죠. 노려라. 다만 이제 빠졌는데 그 다음날 또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그 자기가 그 손해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그 비율을 정해 놓으시고 단기 차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요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돈 빌려서 지금 투자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자 이른바 B2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융자 잔액이 30조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반대 매매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그 B2 규모로만 보면 네.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1년 전에가 21조였어요. 네. 예. 1년 6개월 6개월 전이가 8월 달이 21조였는데 21조. 예. 지금 30조니까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근데 이거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B2가 뭐지? 뭐 은행에서 돈 꿔서 투자하는 남의 나라 일 같아요. 그게 네.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돈을 빌리는데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네, 들어 네. 자기가 짧게 설명드리면 1억 원을 투자를 이제 만약에 주식을 사면은 그게 이제 주가가 만약에 이제 100% 올라서 그러면은 2억 원어치가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1억 원을 버는 겁니다. 근데 B2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기 돈이 있는데 1억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 투자되니까 이제 주가가 2배로 오르면 4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1억 자기 돈, 1억 빌린 돈 갚아도 2억을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신용융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걸 레버리지 투자라고도 합니다. 유식하게. 예. 근데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 1억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50% 빠졌어요. 자기 돈 1억이면 그럼 5천만 원이잖아요. 네. 5천만 원만 손해 보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걸 돈을 빌려서 2억을 투자했어요. 주가가 반으로 빠졌으면 잔고가 1억이 남는데. 네. 그러면 자기 돈은 다 날아가는 거죠. 예. 올라가면 엄청나게 떼돈 벌지만 내려가면 파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섭다는 거고 이게 이제 특정한 그 주식 평가액이 특정한 그 비율 밑으로 빠진 140%를 많이 잡는데 네네.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 증거금 비율을 채우지 못한 140% 이상을 더 돈을 안 내면 증권사에서 그냥 바로 반대 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렇군요.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왜 증권사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주가가 계속 올라주면 돼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그리고 지금 3,000포인트, 5,300 정도 되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6,000포인트 간다. 이게 계속 6,000포인트로 가면 신용의 융자 이 반대 매매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주가는 5,300에서 이런 4,8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 요 떨어지는 짧은 구간에도 그냥 다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B2에는 극도로 신중해라. 예.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장세는 네. 특히 B2가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심각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자산 가격 등락 보면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보다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지적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AI 알고리즘 매매 이야기인데 알고리즘 매매가 자산 가격 등락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AI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투자자나 어떤 특정 기관에서 네. 이 AI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하는 그런 근데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런 네.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근데 우리 AI에 대해서 어떤 거를 검색을 해보면 100명이 어떤 거에서 예를 들어 앵커님 이름을 네. 100명이 AI로 검색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아, 예, 예.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사람마다 이 소프트웨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건 사고 어떤 프로그램은 사고 어떤 건 팔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한 방향으로 다 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NH투자증권인가 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퇴직연금에 네. 어떤 구성, 포트폴리오 그리고 재조정, 리밸런싱까지도 한다는 걸 출시를 한 거 봐서 네. 미국은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변동성이 큰 것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증거는 없지만 예, 심증은 갑니다. 이게 이제 탈출과 인내의 기준선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현명하게 투자하냐 이거 알면은 다 돈 벌겠죠. 근데 그럼요. 예. 만약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투자자는.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는 투자자들에는 저희가 조언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죠. 예. 어쨌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예. 예. 근데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수 펀드 아니면 뭐 좀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펀드 중심. 네네. 이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이게 주가가 5,000포인트 이상 가지만 네. 사실 상승하는 종목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상승장에서 왜 그런 기업이 주가가 빠질까? 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게 단순히 올해 얘기가 아니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기업은 전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네. 파시는 게 맞죠. 예. 다만 최근에 좀 주가를 못하지만 이 기업이 그래 성장성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은 뭐 뉴스를 검색해야 되고 그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이 2개가 남았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보니까 아까 상당 부분 좀 제가 아주 짧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좀 하신 그 부분 같기는 한데 이런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금은 그래도 아직도 좀 안전한 측면도 있습니까?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여쭤봤는데 투자를 할 만한 안전자산 역시 금과 비트코인입니까? 그렇게 보시는 제가 거예요? 아까 전제를 말씀드린 금 비트코인 하실 때 5년 후 10년 후를 봐라. 근데 만약에 올해 내년을 생각하시고 안전자산을 원하시면 네. 정기예금을 드세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2%대 후반에서 3%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물가 상승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최고의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을 원하신다면 딴 거 하지 말고 정기예금을 드세요. 예, 이게 제 조언입니다. 자, 그 금이나 비트코인은 5년, 10년 중장기 안목에서 그렇다는 거고 지금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것들도 변동성 폭이 크니까 정말 지금 명실상부한 안전자산은 정기예금이다 예. 말씀이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분산 투자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듣는 투자의 지침인데 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좀 좋겠습니까?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실 분산 투자를 하실 능력 안 되고요.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하려면 최소 몇 천만 원 이상 투자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솔직히 말하면 분산 투자라는 건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예,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럼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선 투자. 그럼 네, 우선 투자는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 네. 만약에 반도체 쪽 이게 좀 빠진다면 네네. 지금은 약간 높다고 생각되는데 좀 빠진다면 반도체 주식을 사시라. 또 말씀드리지만 증권사 리포트 아래쪽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자, 빠진다면 반도체 주식 빠졌을 때 반도체 주식. 그러나 투자 책임의 최종 그 책임은 바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